안녕하십니까. 로하스 인천요양병원 원장 천일령입니다. 우선 응급의학과 개원 심포지움에 연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자 했던 순간에 개원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사람 살리는 일이 좋고 밤을 새는 체력을 자신 있어서 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저도 아직도 한 달에 한 9일 정도는 당직을 서고 있는데 요양병원 당직이 대부분은 전화 몇 분 받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CPR도 하고 벤틸레이터 걸고 하다 보니까 거의 꼴딱 샜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아직 응급실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일하던 10년 전에 비해서 응급실의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척박한 응급실의 환경이라든가 나날이 떨어지는 체력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내 길이 맞나, 다른 걸 해볼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원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 한 8, 9년 동안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요양병원이 시작된 이후에 시기별로 어떤 이슈와 속에서 발전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을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개원할 때 고민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병원을 이전할 때 고민했던 것들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전인 1994년에 처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종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또 외과적 수술 후에 회복기간에 있는 자배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필요한 요양병원을 갖춘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맞습니다. 그때는 요양병원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굳이 하지 않고 종합병원이나 이런 걸 해도 충분히 환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었고, 요양병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굳이 요양병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을 하면 지원금도 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었고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점점 노인 인구도 늘고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한 시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요양병원에 영향을 끼친 큰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응급의학과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요양병원이 많이 보편화되고 알려져서 구별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원 한도에서 심평원의 조정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양시설은, 요양원은 그 당시에 생긴 장기 요양보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부담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의료보험 환자가 한 달에 입원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환자가 보통 한 40에서 60만 원. 의료급여 환자는 거의 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내야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도 요양병원에 못 있고 비용 문제 때문에 요양시설에, 요양원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시설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인력 기준도 있고, 마찬가지로 요양원도 있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아시겠지만 병원이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여러 의료기사들의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정도가 상주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냥 집에 계신 것처럼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수가 체계가 그때 2008년도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과 같은 그런 생이별 수가제를 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장기 입원에 좀 유리하도록 하면서 병원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가제는 우선 정액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었고,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액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어떤 상태나 질병의 상태나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서 환자를 7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하루에 1일당 포괄수가를 정해서 그것만 딱 지급하는 그런 수가제가 되겠고요.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환자 수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인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달라지긴 했는데, 이전 걸 보시면 이렇게 7개의 군으로 환자를 나눠서 의료 최고도 같은 경우에는 코마 환자, 벤틀레이터 걸고 있는 사람, 또 의료 고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면서 마비 환자나 파킨슨, 또 수혈을 받고 있다거나 산소를 치료를 하고 있다거나 욕창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료 고도가 되겠고, 의료 중도는 어느 정도 거동을 하시면서 좀 이런 마비 같은 게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도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기능 저하군이라고 하는, 지금은 용어가 달라졌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굳이 병원에 안 있어도 되고 집이나 다른 데 가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한 4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좀 20%고 40%니까 좀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병원에서는 좀 이런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보면 많이 받고, 상태 좀 덜한 사람들 보면 조금 받아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환자를, 이런 상태에 안 좋은 환자를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서 받는 만큼은 못하다는 얘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유격도 많이 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비용은 요만큼 받는다.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당시에는 적게 된 환자들을 많이 보는 게 오히려 병원 경영에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때는 좀 이런 적게 이런 필요 없는 환자들 입원시켜서 운영하던 그런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입원료 차등수가제라고 하는 건데, 이 입원료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인력, 간호사나 의사 인력 확보 정도에 따라서 더 주거나 또 덜 주는 이런 제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 전문 과목 가산인데, 보통 이제 전체 의사 중에 2분의 1 이상이 이건 전문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를 더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보시면 내외 이렇게 있는데 응급의학과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전 응급의학과 전문인데 이런 수가 체계에서는 전문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필수 인력 가산이라고 해서 약사가 근무하고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가지 직종들이 5직종 중에 4직종 이상이 있으면 또 얼마 정도 주고, 이런 이제 인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서 돈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요양병원의 숫자가 거의 220개에서 1,300개, 한 6배 정도 증가했죠, 이 시기 동안. 이게 낱날지만 최근에는 한 1,800개 정도, 이때에 비하면 9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의사는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무려 25배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의 변동 현황이고요. 비슷한 다른 직종들도 거의 10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그런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 당시에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즉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러 가지 이런 차등 수가로 인해서 병원들은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좀 질을 높여가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은 가상금 싸움이다. 돈을 덜 받는 거를 얼마큼 받느냐, 그만큼이 남는 돈이다. 그래서 병원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팅을 만들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시기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점 이후로 이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한정된 인력을 서로 많은 병원들에서 서로 뽑으려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그러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에 오히려 압박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요양병원의 이제 뭐 인력이나 이런 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침대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규제였는데, 일반 병원은, 뭐 물론 대학병원, 종합병원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요양병원은 앞으로 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현재 있는 병원들을 증축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의 건물에서 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병원을 증축할 수도 없고 병원을 다른 분한테 팔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하고 힘든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2014년에 생겼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원 환자 중에 한 분이 약간 치매 환자였는데 방화를 해서 그때 그 안에 계셨던 분 뭐 직원 포함해서 21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 사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양병원은 좀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이런 소화 설비들을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뭐 속보 설비, 공기호흡기 이런 것들을 갖추게 했던 그런 시설 개선 상황이었고요. 또 요양병원은 특수한 상황이라 보통은 이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에 잠근 장치가 환자들을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뭐 팍팍 나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잠근 장치를 갖추게 돼 있는데, 이제 또 문제는 이게 화재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비상으로 자동으로 열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생겼고, 또 메르스 사태 있었죠. 메르스 사태 이유는 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그랬었지만, 이제 감염 관리를 위해서 새로 병원을 만들거나 뭐 병실을 증축할 때 6인실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고 병상 간의 간격도 넓게 조정해서 만들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뭐 어떤 요양병원은 사실 뭐 10인실도 있고 12인실도 있고, 왜냐면 간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병실 상황도 열악하고 간격도 좁고 이래서 뭐 옛날에 뭐 사진 같은 거 내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병원이야? 뭐 그런 생각하실 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좀 되어지면서 좀 환경이 좀 쾌적해졌고, 그래서 또 문제는 기존 병원들도 그 전까지는 막 병상도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18년까지는 병상 간격을 1m로 늘리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은 이 병상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입원 환자가 얼마나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병원들이 병상 수가 많이 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통계에 보면은 오히려 병원 수는 늘었는데 병상 수는 약간 감소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이제 병원의 어떤 인력에 대한 것들은 그 전에 했었고, 이제 14년부터 18년까지는 좀 이런 시설에 대한 이런 병원 개선을 해서 좀 쾌적하고 이런 데서 환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그런 게 됐다고 하면,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병원을 새로 개원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새로 개원하거나 증축할 때 비용이 그전보다 뭐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시면요. 이제부터 이제 인력이나 시설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2019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좀 질을 높이고, 좀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좀 줄여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환자 분류책을 약간 7개였는데 5개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봤던 그런 7개의 책이었죠. 복잡했죠. 사실은 막 뭐도 나누고 중분류도 하고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5개로 좀 간단하게 좀 나눴었고요. 또 하나 중점을 둔 거는 이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금 더 올리고 경증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금 더 낮춰서 어떻게 보면 병원들로 하여금 중증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아까 봤던 이제 입원율 차분 수가제, 제가 응급의학과가 없다고 여기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배정된 거에서는 이제 응급의학과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분수까지 바뀐 거는 우선은 전에는 어떤 규정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감산하는 게 뭐 정도에 따라서 15%, 30%, 50% 이랬는데, 무조건 이제는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50%씩 간단하게 감산해버리는, 대부분의 요즘 병원들은 사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병원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전문 과목을 예전에는 8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모든 뭐 전문 과목을 다 전문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10%, 20%였는데 지금은 18%, 10%예요. 2% 뺐죠.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7월부터는 이게 13%랑 5%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일단 돈을 더 받는 이런 이런 더 받는 그런 싸움인데, 여기서 5% 10%씩 뺀다고 그러면 병영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잃어버린 한 10% 정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요양병원 적성성 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2008년 9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의 어떤 질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워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뭐 인증이나 이런 거는 절대평가지만 이건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부터 100등까지가 나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최근까지 이게 뭐 평가는 했지만 뭐 숙고하고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7월부터는 요 수가에 따라서 산정률을 다르게 준다. 더 주는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2023년도 되는 게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전 요양병원들이 이게 좀 촉각을 세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 10% 너네가 세팅 잘 돼 있고 뭐 이런 기표들 좋으면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바로 하위 5% 이하의 기간인데, 하위 5% 이하의 기간 6개월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가상금, 이런 보상되는 걸 안 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가상금 되게 중요한데 이걸 6개월 동안 못 받는다. 그럼 사실 병원은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상대평가인데 이런 식으로 매번 할 때마다 5%씩 잘려나간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요양병원 판도에 아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원료 체감제라고 해서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나면 5% 감산하고 1년이 있다면 10% 감산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6개월까지는 5%, 9개월까지는 10%, 1년이 있다면 15%. 요양병원에 1년 지나서 입원하는 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는 10%였는데 15%로 이렇게 감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새로 입원하면 뭐 3일 만에 입원하던 뭐 4일 만에 입원해도 새로 이제 또 영일로 세팅이 됐었는데, 이제는 90일이 지나서 재입원해야 영일로 세팅이 되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을 하라고 한 병원인데, 장기 입원할수록 감산하고 이러면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 뺏어가기만 하고 안 주면 못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몇 가지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에 의한 한시적인 거긴 하지만 감염 예방 관리료라고 조금 주고 있고,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라고 해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두면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료라고 해서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퇴원한 이후에 어떤 뭐 지역사회 연계를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주고 있고, 물론 뭐 이런 게 당연히 좋기는 한데 또 이러한 것들을 세팅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요양병원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급의학과 의사 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 한 33%는 경증 환자,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환자 중에 한 30%는 중증 환자.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들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들이 이런 환자를 여기로 옮기고 이 환자를 여기로 옮기는 쪽으로 좀 시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앞으로 아마 요양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의 비율이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다 같아 보여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원장이 어느가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위 이제 상급병원들 사이에서 저기는 이제 중환자가 가면 잘 케어해주고 중환자도 잘 받아주는 병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또 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요양병원의 중환자들이 그냥 뭐 단순히 내과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환자의 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케어하려면 어떤 술기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이러한 케어할 때마다 술기할 때마다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이러면 사실 요양병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적인 중환자 케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술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식이로 일하시거나 원장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질 좋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중환자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고
병원을 환자 볼수록 이익이 되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중환을 볼수록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와 또 이런 환자들은 입원시킬수록 손해보는 이런 구조로 수가 개선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요양병원도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세분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 만성 중증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게 세분화되고, 요거에 대한 수가를 조금 더 다르게 하면서 뭐 다르게 해준다 하면은 아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좀 더 많아지고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을 개원할 때 뭘 고민해야 될까요? 고민할 게 많죠. 사실 뭐 병원 개원할 때 다 비슷한 고민들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병원을 확장 이전했는데요. 그때 가장 고민했던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리인데, 제가 요양병원 아까 뭐 숫자로 보여드렸죠.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인천의 한 택지지구인데, 제가 하던 요양병원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좀 반경 1.5km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보시면 요양병원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베드 수는 한 1700베드, 엄청나죠. 그다음에 뭐 잠대적으로는 뭐 경쟁관계라고 하시는 요양원도 한 이렇게 한 뭐 20개소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터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에 여기서는 계속 하려면 좀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여러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알아보다가 여기서 한 지하철로 3정거장 정도 떨어진 위치에 제가 뭐 옮기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때 여기보다는 좀 오래된, 그러니까 좀 새로 생긴 지구는 아닌데 뭐 지역은 좀 넓고 인구는 조금 더 많은 그런 구조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송도 신도시거든요. 송도 신도시 안에는 뭐 이제 그런 뭐 송도 법상, 송도의 어떤 그런 것상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송도도 배후를 안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옮긴 그런 위치의 요양병원 위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넓은 위치인데 2개 정도밖에 없죠. 여기까지 3개, 베드는 한 700베드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요양원도 물론 많긴 하지만 15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병원들이 아까도 많이 생겨서 이런 위치를 찾기는 어렵긴 한데, 뭐 잘 찾아보면 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뭐 이런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위치를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이제 보시면 뭐 지금 한 2군데 정도가 근처에서 뭐 개원 준비도 하고 있고 건물 공사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좀 좋은 쪽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요양병원 개원 시에 이제 그 내부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구조의 건물 병원이었고요.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지만 이렇게 좀 원통형으로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때 한 층 면적이 한 14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의 구조였고, 여기서 7, 8, 90층 4개 층 정도를 제가 운영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적은 평수로 층이 올라가면 환자들 이동 동선도 좀 길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환자 좀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 관리도 조금 어렵고, 병동도 한 병동이 여러 층을 커버하다 보면 병동 운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새로 옮긴 지금 병원 위치인데, 여기는 지금 한 층이 한 650평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4개 층 있는 것보다 한 층이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2층 정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뭐 환자에 대한 관리도 좀 쉬워지고 병동 운영도 좀 편해지고, 그런 면에서 물론 지금 정사각형 구조라든지 직사각형 구조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구조에 뭐 이런 구조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병원 내부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희 8층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저희 업무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업무과와 진료실, 이렇게 지금 진료실이 보이고 업무과 있고, 자, 보면 왼쪽으로 길이 길게 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길이 길게 나 있습니다. 쭉 오른쪽 따라가면 저 끝에 이제 달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쪽 복도 끝으로 나가면 복도 끝에 이렇게 병실이 창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복도가 이렇게 창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공간을 통해서 환자들이 뭐 치료사와 함께 재활치료, 보행치료 같은 거를 하거나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바깥으로 경치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뻗어지면서 기역자 형태로 돌아가서 창이 나 있고요. 또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긴 길 통해서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인공신장실, 여기 이제 있고,
보시면 두 번째 아까 중간 복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병실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아까 들어가면 이제 재활치료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 병동을 보고 있는 간호사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재활치료실이 있으면 환자들이 병실에서 쉽게 나와서 뭐 쉽게 치료실로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동거리도 짧아지고 뭐 많이 보면서 이제 약간 활기찬 그런 병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작업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심장실,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벤틸레이터도 걸고 있네요. 투석하면서. 여기 이제 7층, 약간 아래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중증 환자나 치매가 좀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위주로 있고, 주로 이제 병실 두 개 병동이, 여기 초록색 병동과 파란색 병동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병동 쪽 일반실은 창가 쪽에 돼 있으면서 그냥 네모난 구조로 돼서 안에 화장실하고 그 세면대에 있어서 여기 있는 환자들 지금 조금씩 거동하면서 입원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조금 다른 구조의 병실이 보이실 텐데, 여기는 병실이 약간 길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실 안쪽으로 길게 돼 있어서 거동 못하는 이제 L튜브 환자나 중환자들, 뭐 화장실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샤워실이 앞에 있고요. 여기 이제 중환자 보는 형태이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모니터도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제 중환자들 보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스테이션 바로 옆에서 보고 있고, 뭐 벤틸레이터나 이런 게 있어서 모니터에서 연결하면은 바로 스테이션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병실들이 있고요. 가운데로 돌아 나가시면 가운데 로비와 뭐 다용도실 이렇게 하는 여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노인 인구는 아마 계속 절대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포괄수가 등 저수가 정책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좀 질을 높이고, 거기에 맞게 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뭔가 특성화되어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